그 에너지 시설을 많이 지은 건설사 중 하나가 국내 건설사입니다. 정부 간의 관계 이런 거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연락이 와요. 우리 이거 무너졌으니까 AS 해줘.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다시 지어줘. 라고 연락을 합니다. 중동 전쟁에서는 플랜트 전문 기업인 삼성 E&A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 현대건설은 일단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신동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주가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배경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원전이고요. 두 번째는 중동 재건 기대감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원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AI 수요의 증가나 데이터 센터의 발주 증가 이런 내용들은 한 23년, 4년쯤부터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쯤부터 해서 전력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좀 더 빠른 발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연스럽게 전력 수요도 빠르게 증가를 하겠죠. 이 때문에 친환경성과 그리고 발전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 이 원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전은 워낙 특수한 건물이고 또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전 건설이 늘어날 거다라는 게 국내 건설사들의 주요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 외에도 그동안은 주목받지 못했던 원전을 건설해본 이력이 있는 나머지 건설사들이 일제히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동 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쪽에서의 에너지 시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었고, 그 에너지 시설은 주로 원유나 아니면 정유 또는 LNG 같은 중동 국가들의 주 수입원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들을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재건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 때문에 그런 건설을 중동에서 과거에 많이 수행했던 국내 건설사들의 어떤 재건 수요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건설주의 주가를 다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플랜트라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 공장입니다. 중동에서는 정유 공장, 천연가스 공장, 석유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공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국내 건설사들이 특히나 중동으로 많이 진출을 했던 시기가 한 두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그때 당시에 1차 붐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2006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 또 2차 붐이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1차 붐 당시에는 거의 토목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국내 상황 자체가 이제 막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토목 사업이 거의 대부분의 수행 이력이었거든요. 반면에 2차 중동 붐으로 넘어가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플랜트 경험을 많이 쌓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절반 이상이 플랜트일 정도로 이제 플랜트 비중이 높아졌는데,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굉장히 컸습니다. 1차 중동 붐 때는 전체 중동 수주 금액이 최고 1,000억 달러 정도였다면, 2차 중동 붐 때는 이제 건설사들 다 합쳤을 때 뭐 최대한 3,700억, 3,800억 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연평균으로 2,500억 달러 이상씩 수주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그렇게 큰 수주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이면에는 약간의 그림자도 있는데, 외국의 건설사에 비해서 낮은 금액을 불렀다, 결국에는 저가 수주를 통해서 수주를 따냈다라는 게 바로 그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으로 인해서 결국에 수년 뒤에 한 2013년쯤부터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마저도 모두 다 적자를 기록하거나 대규모 손실을 보는 피해를 봤었고요. 다만 지금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 효과가 이미 한번 일어났고, 따라서 지금은 절대적인 수주 금액 자체는 오히려 2차 중동 붐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그 플랜트 사업에서 이제 취하는 이익의 규모,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는 오히려 그때보다는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은 선별 수주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선별 수주를 통해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중동 재건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돌아가고 있던 공장이 갑자기 파괴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시키는 게 그 발주처 입장에서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돈을 아끼진 않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뭐 계약 내용이나 이런 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발주처에서 부르는 마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뛰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받았던 플랜트 수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건설사가 확보하고 갈 수 있는 이 마진의 룸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이익에 대한 기여도 역시도 굉장히 기존에 비해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사실 집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유명한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는 데에만 최대 58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거다라는 자료가 있기는 하고요.
특히나 피해가 컸던 국가들이 아무래도 발주를 조금 더 많이 낼 거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이란이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요. 카타르나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대표적인 피해가 큰 국가들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부터 받는 지원이나 또 정치적 관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재건 프로젝트를 이란에서 많이 따올 수 있을 거라는 건 불리시한 추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란 외에 아까 언급드렸던 나머지 중동 국가들에서의 수주가 주로 기대할 만한 부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 E&A는 단순히 엔지니어링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설계부터 최종 시공까지 모두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 건설사들의 플랜트 부문만 따로 떼내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랜트 시설이 많이 파괴된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이런 플랜트 전문 기업인 삼성 E&A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 국내 건설사들이 2000년도 이후로 이제 중동 쪽에서 플랜트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25년간의 수주 금액 기록을 좀 집계를 해보면 현대건설이 한 569억 달러 정도, 그리고 삼성 E&A가 거의 비등비등한 한 564억 달러 정도를 중동으로부터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금액으로만 보면 모두 다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최근의 상황까지 놓고 봤을 때는 삼성 E&A가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현대건설은 일단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의 손실을 좀 입어서 이제 지금은 재무적 타격이 있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현대건설은 플랜트 외에도 국내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죠. 또 여기에 더해서 해외 원전 수출이라는 걸 장기 로드맵을 설정했기 때문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캐파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중동 재건 플랜트에만 매달리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E&A는 주택도 짓지 않고 순전히 플랜트만 짓는 기업인데다가 중동이 가장 주요 매출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중동 재건 프로젝트에 집중시킬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여유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현대건설보다는 삼성 E&A가 조금 더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E&A는 지금 중동 쪽으로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은 북미 쪽이나 동남아 지역 등지에서 다양한 에너지 관련된 플랜트 사업들을 점점 더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작년쯤에 이제 수주 전 이제 협력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게 멕시코에서 있었던 그 퍼시피코 맥시놀 프로젝트라는 블루 메탄올 프로젝트입니다. 멕시코 맥시놀 프로젝트는 블루 메탄올을 만드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고요. 블루 메탄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메탄올이라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에 가깝게 블루 단계로 제조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 E&A가 아무래도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에너지 플랜트일 수밖에 없고, 에너지 플랜트는 장기적으로 점점 더 청정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E&A 역시도 청정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제 각국에서 늘리고 있다.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앞서 말씀드린 멕시코 맥시놀 프로젝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고요. 그 당시에 입찰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건설사로 선정이 됐던,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었고, 쌍둥이 빌딩 중에 두 번째 타워는 이제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라는 곳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타워 1을 일본 쪽에서, 그리고 타워 2를 한국 건설사들이 짓게 되었던 거고요. 여기서 좀 시작부터 특이했던 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는데 양쪽 건설사가 각각의 타워를 열심히 지어라. 그중에 가장 먼저 지은, 빨리 짓는 건설사에게 중간에 그 빌딩을 연결 짓는 스카이 브릿지를 건설할 수 있는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의 대놓고 이제 내기를 붙였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좀 더 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막판에서야 뒤집게 성공했다라는 데 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콘크리트를 고층까지 압송했던, 고압으로 이제 쏘아 올렸던 기술입니다. 당시에는 뭐 아직 지금처럼 그렇게 시공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굳지 않은 상태,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부어서 굳히고, 그 위에 층은 또 한 번 밑에서 퍼서 날라서 올리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됐어야 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과 극동건설 측에서는 콘크리트를 한 번에 고층까지 쏘아 올리면 이송에 필요한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해외 건설사들에서 수행했던 게 대략 300m 조금 넘는 정도까지는 고압 압송을 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최종 높이가 400m가 넘습니다. 근데 그 정도 높이까지 고압의 펌프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한 방에 쏘아 올리고 위에서 그냥 바로 수도꼭지처럼 나오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타설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시간적인 격차를 크게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기술인데, 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건 거푸집이라고 하는 틀이 필요합니다. 이 큰 강철로 만든 틀을 조립을 하고 그 틀에 액체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다 굳으면 옆에 있는 그 틀을 다시 떼내서 다음 층으로 가져가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거푸집을 옮기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거푸집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페트로나스 타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타워 크레인을 단 한 대만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고, 우리나라 건설사는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거푸집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지 말고 아예 벽에다가 특정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 거푸집이 자동으로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고안을 합니다.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벽에다가 레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압 실린더를 만듭니다. 이제 전원 장치를 공급을 해서 전기를 통해서 이제 동력을 발생을 시키죠. 그러면 거푸집을 일단 조립을 한번 해놓으면 한 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이후에 이거를 딱 떼내고 바로 위층으로 자동으로 올려서 바로 다음 타설을 이어갈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연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또 일본에 비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던 것 같아요. 일본이 한 70층 정도 높이까지 갔을 때 일본 측에서 지었던 타워 1이 한 25mm 정도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480m 높이까지 다 지어지면 굉장히 큰 오차로 이제 확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본 건설사들은 잠깐 공사를 중단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이제 국내 건설사가 한 번 더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게 가장 마지막 최상단층의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그 날짜가 우리나라가 이제 다 따라잡아서 같은 날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일한 날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국내 건설사가 2시간 16분 앞서서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단계는 있었습니다. 빌딩에 안테나가 꽂혀있는 첨탑이 하나씩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첨탑을 얹어서 용접하는 과정이 남아있었는데, 첨탑을 짓는 데에서도 더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완공했을 때는 이제 한국 건설사가 일본 측에 비해서 열흘 정도 앞서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자부심을 높였던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동 재건 기대감은 저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발주는 종전 이야기가 최소한 나온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순전히 기대감 뿐인 게 맞고, 실제 수주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언젠가 발주가 분명히 나올 건 분명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분들이나 이렇게 만나 뵈면서 말씀을 드리면 러우 전쟁이랑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러우 전쟁 직후에도 국내 건설 섹터에 한번 재건 기대감이 분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잠깐 올랐다가 수주가 사실 지금 거의 4년 됐는데,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은 거의 사라진 모멘텀이 됐는데, 러우 전쟁과 이번 중동 전쟁은 엄연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양상 자체에서 러우 전쟁은 전면전 위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파괴되는 시설의 종류 자체가 지금과는 다릅니다. 중동 전쟁은 드론을 활용한 국지적인 핵심 시설 타격이라는 걸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전쟁이라 보니 파괴되는 시설 대부분이 에너지 플랜트이고요. 러우 전쟁은 반대로 24년 말까지 집계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파괴된 시설 중에서 주거시설과 교통 인프라 시설에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에너지 시설의 비중은 9%가 채 안 돼요. 그만큼 일반적인 건축물이 무너지는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토목공사 같은 건 중동에서 국내 자국 건설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공사들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시설은 처음에 발주가 나올 때 모습을 보더라도 건설사에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하나의 세부 스펙들을 모두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도 계속해서 중간에 바뀌고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플랜트를 제일 잘 지을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지었던 건설사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시설을 많이 지은 건설사 중 하나가
국내 건설사입니다. 그럼 여기는 정부 간의 관계 이런 거 상관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연락이 와요. 그래서 우리 이거 무너졌으니까 AS 해줘. 또는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다시 지어줘.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사는 좀 더 빠른 호흡으로 수주를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러우 전쟁 때와 이번 중동 전쟁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식 측면에서도 중동 전쟁의 재건 기대감은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도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금까지 이제 언급했던 그런 차이점에서 좀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